안녕하십니까. 미술품 경매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작품 박서보유 묘법입니다. 1억 5천부터 500만원씩 올라갑니다. 1억 6천입니다. 네, 1억 8천, 1억 9천 갑니다. 현재 2억 5천 나왔고요. 더 없으신가요? 네, 2억 8천 갑니다. 잠깐만요. 이 희끄무리한 그림이 1억, 2억? 아무리 봐도 뭘 그린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린애 낙서라고 해도 믿겠는데 이 작품은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5억, 10억? 정답은 자그마치 260만 달러, 한화 약 35억 원에 2023년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아니 점 몇 개, 선 몇 줄 그어놓은 캔버스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을 훌쩍 넘는다? 도대체 이 흰색의 심심한 그림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예술작품이 된 걸까요? 게다가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색화는 일종의 힐링 미술로 불리며 우리의 지친 일상에서 한 줌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등장한 단색화는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자리매김하며 승승장구하다 2010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단색화라는 하나의 고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백의 캔버스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단색화의 표면은 전후 한국 화단의 치열한 권력 투쟁의 무대이자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투사되는 스크린이며 식민주의 미학의 그림자가 드리운 구석이자 미학적 가치가 금융적 가치로 전환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흔히 추상화를 감상하는 방법은 눈앞의 캔버스 위를 뒤덮은 색채 그 자체와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날 고요한 미술관 벽에 걸린 추상화를 감상하는 경험과 성수동 팝업 스토어의 힙한 오브제와 굿즈를 구경하는 체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가진 채 이번 시간엔 1970년대 소수의 화가들의 손에서 시작된 한 미술 경향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미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한국적 정신을 담은 백색의 단색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린 반대로 거친 물질적 흔적들로 뒤덮인 검은색의 앵포르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의 단색화의 궤적은 검은 앵포르멜이 백색의 단색화로 이행하는 추상화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서구의 앵포르멜이 탄생한 20세기 중반에는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었습니다. 두 번의 크나큰 전쟁은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앵포르멜은 그 전쟁이 남긴 참상과 폐허가 된 유럽 사회에 대한 미술가들의 반응이었죠. 한 작가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프랑스의 화가 장 포트리에는 1943년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피해 파리의 외곽의 한 정신병원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선 나치가 민간인을 고문하거나 즉결 처형하고 있었고 귀를 틀어 막아도 그 소리는 그의 귀를 계속 맴돌았죠. 지금 보시는 인질 연작이 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회화입니다. 앵포르멜 회화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진보한다고 여겼던 근대 사회가 낳은 끔찍한 참상 앞에서 예술가들은 그 현실을 차마 재현할 수 없는 무력감과 몸부림이 추상화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캔버스에는 확고한 대상이 사라지고 모호하거나 알아차리기 어려운 형상과 함께 두텁게 발려진 물감이나 모래, 회반죽 등 물질성과 작가가 남긴 거친 제스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하게도 1953년 한국 전쟁의 휴전 후 나타난 한국의 앵포르멜 또한 전쟁의 참상이 낳은 산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추상화 앵포르멜은 서구와 다른 한국만의 특수한 맥락으로부터 형성된 레이어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앵포르멜 회화의 추상은 일종의 무기였습니다. 바로 윗세대 꼰대들을 위협하는 미술 양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한국 화단을 지배하는 미술 양식은 농촌을 그린 토속적인 풍경화나 인물화, 정물화 같은 뻔한 구상회화였습니다. 선배들 취향이야 존중해준다고 쳐도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당시 정식 미술가로 등단하려면 국전의 작품을 출품해 인정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국전 심사위원들 취향에 맞는 작품이 아니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죠. 국전, 정식 명칭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미술제도였는데 그 운영과 심사 방식이 매우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제의 검열 때문에 서양의 사실주의적 기법과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비정치적 소재를 그린 작품만 통과될 수 있었던 관습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것이었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12여 년이 지났고 전쟁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저런 한가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다니 젊은 화가들의 눈에 얼마나 환심해 보였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기성제도와 권위의 반기를 드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아방가르드라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1956년 김충선, 문우식, 김영환, 박소보 등 홍익대 출신 청년 작가 4명은 서울 동방문화회관에서 4인전을 개최하며 전시장 입구에 반국전 선언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신진미술가들은 반국전 운동에 나서며 국전 바깥에서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추상이란 양식을 한국화단에 적극 도입하려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미술제도에 반기를 든다? 이들이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큰 몫을 했는데요. 1960년 한국 사회는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적 사회 분위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에 영향받은 젊은 미술가들은 구태의연한 구상미술을 반복하며 국전의 심사 권한을 독점하는 기성화단에 맞서 추상 양식의 앵포르메를 꺼내든 것이었죠. 앵포르멜부터 단색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추상운동에서 항상 최전선에 있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서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언론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1958년 영자신문 더 코리안 리퍼블릭에는 한국 최초의 앵포르멜 회화를 소개하며 찍힌 젊은 시절의 박서보 선생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듭니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락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담배를 물고서 바닥에 펼쳐진 거대한 캔버스 위를 활보하며 자유분방하게 페인트를 뿌리는 폴락의 이미지는 당시로선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라이프나 타임즈 같은 잡지에 실려 전 세계로 전파됐는데요. 당시 한국 미술가들의 작업실에서 그 잡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잖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세계 현대 미술은 유럽의 앵포르멜과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즉 추상이 지배적이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의 추상은 유럽의 앵포르멜의 색채와 기법,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행위와 태도가 결합된 혼종물에 가까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더 친화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의 앵포르멜의 어두운 캔버스는 폐허 위에서 표출된 절망, 진보라고 여겨온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와 실존적 몸부림의 흔적이었습니다. 반면 추상표현주의의 역동적인 제스처와 강렬한 색채로 뒤덮인 캔버스는 화가로서 개인의 신체적 행위가 남긴 자율적이고 추상적인 시각적 장이었습니다. 유럽이 2번의 큰 전쟁을 겪은 후 그 원인을 되짚고 반성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전쟁의 상흔 하나 없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우월감에 취해 있었죠. 추상표현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인 이유는 그 주체는 여전히 근대적 주체로서 자율성과 개인의 신화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의 앵포르멜은 근대로부터 아직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근대성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당시 한국 사회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제 막 몸을 추스리고 근대화 과정으로 발걸음을 떼는 갓난아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갖추지도 못했던 근대성을 반성하는 유럽의 앵포르멜보다는 얼른 뒤쫓아가야 할 이성의 발전이자 목적으로서 추상이라는 미국적 모더니즘이 더 와닿았던 것이죠. 달리 말해 후발주자로서 우리에게 근대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도달해야 할 종착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근데 저기요, 근대성, 모더니즘이 뭐죠?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 정근대의 종교 중심적 세계관과 봉건적 계급사회의 전통적 질서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조직된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상과 문화들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예술 운동이나 경향을 가리키는 미학적 용어로도 쓰이지만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는 사실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죠. 어쨌든 우린 뭔가 과거의 전통과 질서를 계승하기보다는 그것과 단절하고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술은 그것이 출현한 그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단색화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출현할 당시 급격하게 변화하던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사실상 경제성장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는 한 인물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촉발된 4.19 혁명의 민주화 열망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죠. 정작 정권을 잡은 그는 정치적 근대화는 도외시하고 모든 사회적 자원을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집중시키는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대중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박정희의 계획을 사회적 혁신으로 받아들이며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어땠을까요? 기성제도에 반발했던 것처럼 국가 권력에도 반기를 들었을까요? 당시 봉건적 잔재를 타파하고 나라를 근대화시킨다는 박정희의 국가 프로젝트는 식민잔재로서의 국전에 대항해 양식적 혁신을 추구한 앵포르멜 운동과 왠지 모르게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국의 근대화와 미술의 근대화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앵포르멜은 국전을 독점한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한국 미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서구로부터 수용한 미술 양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앵포르멜의 뜨거웠던 열기도 생각보다 금세 식어버렸죠. 당장 매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던 대중에게 형식적 실험을 선보인 추상화는 너무나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화단 세력과 국전 제도는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결국 앵포르멜 운동에 가담했던 화가들은 하나둘 유학을 떠나거나 다른 미술 양식을 실험하며 각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죠.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실험적 미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 말 일군의 젊은 작가들은 국전의 아카데미즘뿐만 아니라 전위를 자처했던 앵포르멜조차 부정하며 혁신적인 실험 미술 그룹들을 결성했는데요. 무, 오리진, 신정그룹은 뜨거운 앵포르멜 대신 차가운 기하추상, 오브제 아트, 퍼포먼스, 해프닝 등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고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기성화단에 도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발족한 아방가르드 협회와 70년에 결성된 스페이스 앤 타임 그룹은 서구의 현대미술 이론을 적극 도입하고 개념미술과 퍼포먼스, 설치, 이벤트 등 전위적인 실험들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의 앵포르멜과 실험미술에 대한 미술계 내부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서구에서 유입된 전위 미술을 단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많았죠. 이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건 박정희 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전위 미술 그룹의 난해한 발언과 행위, 퍼포먼스 일체를 반정부적 행위로 오인하고 감시와 제재를 가하기까지 했죠. 결국 해방 이후 전위를 자처했던 앵포르멜 운동과 실험 미술 그룹들의 뜨거웠던 에너지는 1970년대 등장한 하나의 블랙홀로 모조리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단색화 말이죠. 그 사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토록 전위적 태세로 기성화단의 반기를 들었던 추상화가들이 1960년대 말 이런 생뚱맞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박물관이나 역사기념관에서나 볼 법한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들은 1967년 박정희의 최측근이자 실세였던 김종필이 추진한 민족기록화 사업의 결과물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그림을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린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추상화가들은 당시 별다른 정황 없이 이 국책 사업에 참여했고 박서보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들은 왜 국가의 부름에 응했고 국가는 왜 이런 그림들을 필요로 했을까요?